17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지문, 형법 제7조에 대한 문제죠.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에 대한 문제. 외국에서 형의 집행이 이루어졌을 때 그 집행이 이루어졌던 부분을 산입을 해줄 것인가, 해주지 않을 것인가. 일단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이 되었을 때 산입을 해줍니다. 해주는데 다만 여기서 말하는 집행된 사람이라는 것은 밑에 있는 2번 지문처럼 무죄 판결이 아니라 유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형의 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서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형을 산입을 해주는 것이지, 2번 지문처럼 필리핀에서 살인 혐의를 받았고 증거 불충분으로 유죄 판결이 아니라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불과할 때는, 첫 번째 그때 가시면 무죄 판결을 받는 과정까지 5년 동안 구금이 되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 제7조에 따라서 산입을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할 때는 징역 10년형을 선고하면 될 것이지 외국에서 구금되어 있던 5년을 고려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지문, 2번 지문 모두 다 옳은 지문이고, 3번 지문 갑시다. 소파 협정에 대한 적용을 받을 것인가, 적용이 배제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미군속에 대한 문제는 미군속이 범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는 소파 협정에 대한 문제로서 우리한테 재판권이 인정되지 않겠지만, 첫 번째 주 가시면 평시 상태였고 그리고 10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소파 협정에 대한 적용이 배제가 되어서 우리나라한테 재판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3번 지문은 옳은 지문. 4번 지문 갑시다. 위에는 1번 지문, 2번 지문하고 같이 연결하시면 되는 지문이에요. 동지 판례입니다. 두 번째 주 끝에 가시면 피고인이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송환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데리고 오기 위해서 구금되어 있는 일수는 외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2번 지문과 마찬가지로 산입을 해준다, 산입해주지 않는다, 산입을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4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다. 18번 지문 갑시다. 범죄의 종류에 대한 문제죠. 경찰직 시험에서는 범죄의 종류가 종종 출제가 됩니다. 친고죄인가, 반의사 불벌죄인가,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고, 목적범인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지금 나와 있는 18번 지문처럼 결국 추상적 위헌범인가, 구체적 위헌범인가, 침해범인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다. 가번 지문, 최신 판례에 대한 입장이죠. 공문서 부정행사죄. 일단 키워드 체크해 두시고,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구비해야 됩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부정행사죄는 경찰직 시험에서 빈출되는 단원이다.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권한이 없는 사람이 그 물건을, 그 문서를 용도에 맞게끔, 용도에 맞지 않게끔, 용도에 맞게끔 사용하게 되면 부정행사죄가 성립이 됩니다. 또는 반대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용도에 맞지 않게끔 사용하게 되었을 때 부정행사죄가 성립하게 될 것이고, 이 공문서 부정행사죄의 보호법이 뭐냐면, 무엇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정행사죄를 만들었냐면 문서가 가지고 있는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문서 부정행사죄라는 범죄를 만든 거예요. 따라서 공문서 부정행사죄는 공공의 신용을 해칠 수 있는 위험성만 인정이 되면 그 자체로서 바로 기수가 돼버리는 추상적 위헌범입니다. 따라서 가번 지문은 옳은 지문, 나번 지문 일반 교통방해죄, 역시 밑줄 꺼두시고 일반 교통방해죄도 추상적 위헌범입니다. 육로라고 나오죠. 육로라는 개념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육로라는 개념이 뭐냐면 불특정 다수인들이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도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육로를 막음으로써 교통을 방해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케 하게 되면 일반 교통방해죄는 그로서 성립이 돼버리기 때문에 완벽하게 교통을 방해시킬 필요가 없어요. 마비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위헌범이 아니라 역시 추상적 위헌범에 해당이 된다. 따라서 나번 지문은 틀린 지문. 다번 지문,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경찰직 시험에서 매년 한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빈출되는 단원이고, 명예훼손죄가 되든 모욕죄가 되든 둘 다 보호의 정도는 추상적 위헌범이에요. 어떤 명예훼손적 발언을 함으로써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험성만 인정이 돼버리면 명예훼손죄는 바로 성립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간에 가시면 침해범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린 지문이고, 두 번째 주 가시면
침해할 위험성만 있으면 족한 것이고 라고 바꿔줘야 되겠죠. 침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가 돼야 됩니다. 라번집은 중손괴죄. 중손괴죄라는 범죄는 손괴 등을 통해서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 공공의 위험이 발생되게 되었을 때 성립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추상적 위험범이 아니라 구체적 위험범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나번 지문하고 다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에요. 19번 문제 갑시다. 역시 범죄의 종류 중에서 즉시범, 상태범이라고 볼 것인가 아니면 계속범에 대한 문제라고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즉시범, 상태범인가 또는 계속범인가의 문제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의 쟁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과연 정당방위가 언제부터 인정이 될 것인가?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기산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공범의 성립은 언제까지 인정이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기타 등등에 대한 쟁점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지문 자체만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지문에 있는 본질적인 내용을 알고 계셔야지만 여러 가지 형태로 응용이 되었을 때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가 있고 맞출 수가 있다. 먼저 가본 지문 갑시다. 힌트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법익의 침해가 발생되면 범죄가 기수가 되고 기수에 이르면 범죄도 바로 종료돼 버린다. 즉 기수 이꼴 종료가 되는 범죄를 흔히 상태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물론 즉시범과 상태범을 구별하시는 교수님들도 있겠지만 수험적으로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상태범 이꼴 즉시범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수 이꼴 종료가 된다. 범죄가 완벽하게 종료돼 버렸다. 하지만 법익 침해 상태, 위법한 상태는 지속되고 있는 범죄를 상태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번 지문 가시면 기수에 이른 이후에도 범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한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 위법한 상태가 종료되었을 때 범죄가 종료되는 범죄, 이걸 우리는 계속범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체포감금죄를 떠올려 보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범죄죠. 직접적인 구속을 하거나 간접적인 구속을 하거나 일정한 구획된 장소 내에 그 사람을 가두어 두면 신체 활동에 대한 자유가 계속적으로 침해되고 있는 것이고, 기수 이외에도 범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풀어줬을 때 범죄가 종료됩니다. 기수 시기하고 종료 시기에 차이가 있다. 이 부분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럼 먼저 가본지 봅시다. 가의 경우에 기수 이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는 어떤 경우였죠? 상태범에 대한 문제였고, 기수 이꼴 종료 상태죠. 기수 이유라는 말은 벌써 범죄가 종료돼 버렸습니다. 상태범 같은 경우에는 공범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범죄가 종료되기 전에 기수에 이르기 전에 가담하게 되었을 때만 공범이 인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피고인이 범죄를 계속 범하고 있습니다. 그죠? 범죄를 계속 범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 범죄가 종료되었어요. 기수가 돼버렸고 범죄가 종료가 돼버렸으면 기수 이전에 범죄가 종료되기 전에 가담했으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데, 또는 방조범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수 이후에 범죄가 종료되고 난 다음에 가담을 하게 되었을 때는 공범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기억번 지문은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옳은 지문,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으면 틀린 지문이 되겠죠. 나번 지문, 자, 공소시효는 기수시부터가 아니라 범죄행위 종료시부터다. 형사소송법에는 원칙적으로 범죄가 종료하게 되었을 때부터 공소시효가 기산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범 같은 경우에는 위법 상태가 종료되었을 때, 범죄가 종료하게 되었을 때부터 공소시효는 진행한다. 옳은 지문. 디귿번 지문 갑시다. 가의 경우에 상태범인 경우에는 정당방위는 기수시까지 가능하겠지만, 즉 범죄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가능하겠지만 끊으시고, 나의 경우에는 정당방위는 범죄 종료 시까지. 왜냐하면 기수에는 이르렀지만 위법한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죠. 그러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계속 야기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정당방위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기수시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정당방위, 나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계속범은 종료시까지다. 두 가지를 좀 비교하시고, 리얼번 지문 갑시다. 가는 범죄의 기수 시기하고 종료 시기가 일치하게 되겠지만, 나는 범죄의 기수 시기하고 종료 시기가 일치하지 않고 분리될 것이다.
그 점에 있어서 양자 사이에 아주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20번 문제 갑시다. 행위의 주체, 법인에 대한 문제입니다. 과연 법인이 범죄 능력이 인정이 될 것인가? 두 번째, 그럼 만약에 범죄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형벌 능력은 인정이 될 것인가? 그리고 기타 양벌 규정에 대한 문제가 경찰직 시험에서는 종종 출제가 된다. 먼저 1번 지문 가봅시다. 법인에 대해서 범죄 능력을 인정할 것인가 부정할 것인가? 대법원 판례 입장은 범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은 자연인,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봐야 될 것이지 법인은 범죄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법인은 사법상의 어떤 권리 의무 관계의 주체가 될 수 있을 뿐이지 형법상에서는 범죄의 주체가 인정이 될 수가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범죄가 실현된다? 자연인, 대표이사나 법인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을 통해서 범죄가 야기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1번 지문 범죄 능력이 없다. 옳은 지문. 2번 지문 갑시다. 지방자치단체가 양벌 규정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문제를 푸실 때는 항상 이렇게 긴 지문들은 끊어읽기를 하셔야 돼요. 고유의 자치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인지 아니면 기관 위임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인지 두 가지를 분리해가지고 정답을 체크하신다. 먼저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가보시면 국가가 본래 사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국가가 일일이 사무를 이행할 수 없으니까 누구한테 위임했다?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위임을 했다. 흔히 말해서 항만 사건입니다. 항만. 부산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항만이 있잖아요. 이러한 항만에 대한 관리는 원칙적으로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국가가 일일이 관리를 해야 될 것인데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 항만을 일일이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항만에 대한 관리를 누구한테 위임했냐면 부산시장이나 또는 인천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위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지자체장은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따라서 이것을 우리는 기관 위임 사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기관 위임 사무를 이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양벌 규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끊으시고 별도의 키워드 고유의 자치사무다라고 되어 있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고유로 가지고 있는 사무 같은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가 아니라 별도의 공법인, 법인이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양벌 규정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에요. 3번 지문 갑시다. 양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 양벌 규정에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제형 법정주의 원칙상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양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적용할 수가 없다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후에 계속 나올 문제니까 한꺼번에 좀 정리를 해보면 자, P라는 법인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갑이라는 대표자 또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갑이라는 직원이나 대표이사가 어떤 범죄를 범했습니다. 그럼 이 갑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범죄를 범했으니까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두 번째, 그럼 법인은 범죄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범죄 능력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범죄를 범할 수 있는 능력은 없겠지만 양벌 규정이 존재하게 되는 경우에는 양벌이라는 것은 둘 다 처벌한다는 거죠. 법인도 동시에 처벌하는 양벌 규정을 두게 되었을 때 과연 이 법인을 처벌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범죄를 범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데 처벌은 받아야 된다? 뭔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그러면 법인을 처벌하는 근거를 어디서부터 찾을 것인가? 이 처벌 근거에 대한 문제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법인 밑에 소속되어 있는 대표이사나 직원이 범죄를 범하지 않게끔 무엇을 해야 된다?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펜을 바꾸면 계속 이렇습니다.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라면 양벌 규정에 따라서 형벌은 부과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법인은
자기 스스로 범죄를 범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 없다? 능력은 없겠지만 법인을 처벌하는 특별한 규정, 양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대표이사나 종업원에서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한 무엇이 있었을 때, 과실이 있었을 때 종속해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별개로서 처벌을 받는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직접 범죄를 범했으니까 처벌을 받는 것이고, 법인은 가실 책임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 것이다. 만약에 직원의 처벌에 종속된다, 전제가 된다, 다 틀린 지문입니다. 3번 지문 다시 돌아와서 양벌 규정이 존재하게 되었을 때 법인을 처벌할 수는 있겠지만 다만 무엇은 있어야 된다?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되겠죠. 4번 지문 갑시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법인의 처벌과 범죄를 범한 A에 대한 처벌은 종속되는 처벌이다, 전혀 별개의 처벌이다. 별개의 처벌이에요. A는 범죄를 범했으니까 당연히 처벌받는 거고, 법인은 관리 감독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태만히 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직접 처벌을 받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자기 밑에서 일을 한 직원이나 대표이사한테 종속당해가지고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가보시면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해서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지, 법인 대표자의 처벌이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전혀 별개의 처벌이라는 거죠. 별개. 종속되는 처벌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이사가 선행사건으로 인해서 면소 판결을 받은 경우랄지라도, 처벌이 되지 아니한 경우랄지라도 법인이 무엇을 했다면 관리 감독 등을 태만히 한 가실 등이 있다라면, 그리고 양벌 규정이 두고 있다면 양벌 규정으로 법인을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4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에요. 21번 지문 갑시다. 포인트는 첫 번째 중간에 직원의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 여기가 포인트죠. 법인이 아직 설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종업원이 범죄를 범하는지 범죄를 범하지 않는지 관리 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리 감독을 할 수가 없죠. 따라서 종업원이 범죄를 범하는 경우랄지라도 이러한 경우라면 법인을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1번 지문은 옳은 지문. 2번 지문 갑시다. 다시 한번 더 반복. 법인이 양벌 규정에 따라서 받는 처벌과 법인 밑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나 대표이사가 범죄를 범해서 받는 처벌은 종속되는 처벌이다, 종속되는 처벌이 아니다. 종속되는 처벌이 아니고 개별적인 처벌입니다. 따로따로 처벌을 받는 거예요. 따라서 대표이사가 범죄를 범했고 정상 참작 감경을 당했습니다. 즉 형을 감경해줬다는 거예요. 초시생들은 처음 보는 문구가 되겠지만 정상 참작 감경을 해주었다. 그럼 이것을 동일하게 회사한테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전혀 별개의 처벌이기 때문에 대표이사한테 정상 참작 감경을 하고 선고유예를 해줬다고 양벌 규정에 대한 대상이 되는 법인한테 동일한 처벌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조치를 취해야 된다. 땡. 틀린 지문. 3번 지문 갑시다. 합병으로 인해서 소멸되는 법인. 예를 들어서 P라는 법인이 있을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Q라는 법인이 있을 거예요. P라는 법인 밑에는 갑이라는 대표이사가 있었습니다. 갑이라는 대표이사가 범죄를 범했고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P라는 법인은 양벌 규정의 적용 대상이었어요. 처벌을 받았어야 되는데 P라는 법인이 어떤 법인에다가 Q라는 법인에 합병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 양벌 규정까지도 Q라는 법인에 승계될 것인가 승계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결론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형사소송법 328조 등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 법인이 소멸, 없어져 버리면 공소 기각 판결한다. 쉽게 말해서 법인이 없어져 버리면 애초부터 처벌을 하지 않게끔 형사소송법에 기술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P라는 법인이 Q라는 법인에 합병이 돼버리면 P라는 법인이 가지게 되는 양벌 규정이 Q라는 법인에 승계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줄 가시면 합병으로 인해서 존속되는 법인, Q법인이 되겠죠. 법인에 승계된다. 땡. 틀린 지문. 승계되지 않는다. 옳은 지문. 4번 지문에서의 쟁점은 공모공동정법입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직 공모 공동정범을 공부한 적이 없죠. 공모 공동정범이라는 개념은 원래 공동정범이 성립되려면 의사의 합치, 주관적 요건도 구비해야 되고 객관적 요건, 실행행위의 분담을 같이 구비를 해야 되는데 공모 공동정범은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는 같이 했습니다. 야, 절도할래? 그래, 절도하자. 야, 강도할래? 그래, 강도하자. 의사의 합치는 이루어졌겠지만 객관적 요건으로서 실행행위의 분담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공모 공동정범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법원은 공모 공동정범을 긍정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럼 첫 번째 가시면 A, B 법인의 사용인,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 대표이사들은 직접 실행행위의 분담을 하지 않았다. 객관적 요건을 부담하진 않았지만 C 사용인만 범죄를 가담했다. 그런데 A 법인, B 법인, C 법인이 범죄를 범하기로 뭐했다면 공모한 관계였다면 주관적 요건은 구비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공모 공동정범의 법리에 따라서 A, B, C 법인은 공동정범 관계가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은 옳은 지문. 22번 부작위범에 대한 문제로 갑시다. 일단 부작위범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자기 의무가 필요해요. 항상 암기 법계조선. 법이 뭐죠? 법령을 통해서도 자기 의무가 발생이 될 수가 있고 계약이나 법률 행위를 통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선행 행위를 통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신의 성실이나 조리를 통해서도 자기 의무는 발생할 수 있다. 그럼 이제 1번 지문에서의 쟁점은 계약상 자기 의무가 존재한다는 거죠. 법무사가 아닌 사람입니다. 그럼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저는 법무사가 아닙니다. 충분히 알렸어야 되는데 그러한 사실을 밝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체결했다면 부작위를 통한 법무사법 위반죄가 성립하게 될 것이다. 옳은 지문. 2번 지문 갑시다. 여기서의 쟁점은 뭐죠? 행위 가능성에 대한 문제예요. 행위 가능성. 이 행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최근에 경찰 간부 시험에서 변형되어서 출제가 된 적도 있는데 행위 가능성이 뭡니까? 결과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을 것인가 없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제가 충분히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부작위함으로써 무엇인가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법익을 침해시켜버렸다면 사람을 죽게 만들어버렸다면 이럴 때는 부작위범이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는데 부작위함으로써 사람을 죽였다면 행위 가능성이 인정이 될 것이고 부작위범이 성립돼요. 하지만 반대로 제가 애초부터 결과를 방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작위를 했고 누군가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에는 부작위범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행위 가능성이 없는 경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지문을 쭉 읽어보시면 담배를 폈습니다. 그죠? 불씨가 살아있는데 버렸습니다. 하필이면 화장지에 옮겨 붙어가지고 불이 났고요. 그런데 세 번째 끝에 가시면 자기는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먼저 빠져나와 버렸어요. 화재가 발생되었는데 갑자기 불이 급격하게 번지는 바람에 다른 투숙객들한테 알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즉 결과 발생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애초부터 결과 발생을 방지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행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부작위범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작위를 통한 현주건조물 방화치상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가 아니라 면할 수 있다. 옳은 지문 맞습니다. 3번 지문. 일명 은천아파트 사건이죠. 한때 경찰직 시험에서 정말 빈출되다가 요즘에는 좀 뜨문뜨문 잘 안 나오는 편인데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이 될 것인가 그리고 점유털물 횡령죄에 대한 문제가 성립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문제가 쟁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A예요. 저는 B입니다. 아니다. 제가 범죄인 할게요. 제가 A이고 여러분들은 착한 사람 하세요. B는 여러분들이고 A는 저예요. 원래 여러분들이 저한테 10만 원만 지급하면 됩니다. 그런데 실수로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저한테 얼마를 지급했냐면 1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을 지급한 거예요. 그럼 저는 얼마를 더 받았죠? 90만 원을 초과해서 더 받은 거죠. 이러한 경우에 과연 A라는 사람한테 범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문제를 푸실 때는 돈을 받을 당시부터 알고 있었는지, 언제부터? 초과해서 돈을 받을 당시부터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나중에 돈을 받고 난 다음에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알았는지, 이것만 보시고 문제를 푸시면 그만이에요. 만약에 제가 90만 원을 더 받았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면 당연히 제가 누구한테 알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한테 알려야 되겠죠. 손님 90만 원 더 주셨습니다. 알렸어야 되는데 알리지 않았다면, 부작위를 하게 되었다면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처음에 몰랐어요. 한참 시간이 경과되고 난 다음에 초과해서 지급받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사기죄에 대한 성립 자체는 인정되지 않고, 아직 공부는 하지 않으셨겠지만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대한 문제만 인정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럼 지문을 보시면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포인트가 어디죠? 두 번째 주 전단에 가보시면 매매 잔금을 받은 후라고 되어 있잖아요. 받을 당시가 아니라 받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제일 끝에 줄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된다. 땡. 틀린 지문이 돼야 되겠죠. 4번 지문은 기본 중에 기본이죠. 보람의 병원 사건이다. 사실관계가 출제가 될 수도 있고 판례의 법리가 출제가 될 수도 있다. 여기서의 쟁점은 어떤 한 개의 행위가 수개의 행위가 아닙니다. 한 개의 행위예요. 이런 한 개의 행위가 자기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고 부자기적인 요소를 동시에 구비하고 있었을 때 과연 자기라고 볼 것인가 부자기라고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선생님,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 판례를 가져오면 퇴원을 지시하는 겁니다. 나가세요. 집에 가셔도 됩니다. 퇴원을 지시하게 되면 하나의 행위죠. 퇴원을 지시한다는 의미에서 자기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시죠. 근데 어떤 의미로 본다라면 진료를 수행하지 않겠죠. 치료를 하지 않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퇴원 지시는 부자기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한 개의 행위가 두 가지의 대립을 하게 되었다면 대법원은 자연적 단절 방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화학적, 물리적 작용이 조금이라도 들어갔다면 모두 다 무엇이 원칙이다? 자기범위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 의한 범죄가 원칙이다. 옳은 지문. 부자기가 원칙이다. 땡. 틀린 지문.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화학적, 물리적 작용이 들어갔다면 퇴원하세요. 화학적, 물리적 작용이 개입이 되었죠. 따라서 부자기가 아니라 자기다라고 봐야 될 것이다. 23번 1번 지문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부진정 부자기범이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진정 부자기범과는 다르게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이 뭡니까? 부자기범은 실제로 범죄 행위가 드러나는 게 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범 같은 경우에는 뭐 칼을 찌른다든지 목을 조른다든지 바다에 밀어버린다든지 외부에서 봤을 때 실행행위가 눈에서 보이겠죠. 하지만 부자기범은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입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 실행행위가 있다는 것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부자기범이 인정이 되려면 이 가만히 있는 상태, 부자기가 무엇하고 동일한 가치, 자기범이 가지고 있는 법익 침해하고 동일한 형법적 가치가 인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세월호 사건을 떠올려보시면 돼요. 선장은 단원고 학생들을 구호를 했어야 되는데 구호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퇴선 조치를 해버렸다. 이것이 결국 밀어서 죽이는 거하고 뭐가 다른데? 목 졸라서 죽이는 거하고 뭐가 다른데? 칼을 찔러서 죽이는 거하고 뭐가 다른데? 동일한 형법적 가치가 인정이 되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부자기범이 성립될 수가 있다. 따라서 세 번째로 가시면 부자기가 학생들을 구호하지 않는 조치가 자기에 의한 법익 침해하고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인정이 된다라면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부자기범이 성립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옳은 지문. 그럼 이제 이 법리를 어디다가 밑에 있는 2번 지문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돼요. 키워드는
중간에 있는 형틀 공사 계약 사건입니다. 공사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돈을 주긴 했는데 돈을 안 줘, 임마가. 새끼 이거 봐라. 제가 그대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돈을 안 주니까 건축자재를 치워야 되는데 공사 현장에 쌓아두었던 이 건축자재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부작위했다는 거죠. 이것이 과연 위력을 통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만약에 A 집 앞에다가 또는 A 가게 앞에다가 의도적으로 공사자재를 적재하고 이렇게 쌓음으로써 음식점을 방해했다면 자기범 형태로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겠지만 단순하게 자재를 치우지 않는 행동을 적극적으로 쌓아두는 행동하고 같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치우지 않는 것이 적극적으로 쌓아두는 행위하고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이 인정이 될 수가 없고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2번 지문은 틀린 지문. 3번 지문 세월호 사건이죠.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이 된다. 단원고 학생들을 쉽게 살릴 수 있었다. 결과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단원고 학생들이 죽어도 어쩔 수 없지 뭐. 선원들이 먼저 퇴선을 했고 선장의 입장에서는 남아있는 승객들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러한 미필적 고의를 통해서도 고의는 충분히 인정이 될 것이다. 옳은 질문 4번 질문 갑시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끝에 가시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제일 밑에 인과관계. 역시 세월호 사건이죠. 자기 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먼저 퇴선을 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구호했었다면 학생들이 사망하지 않았다. 그 말은 네가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망했다. 그 말이죠. 따라서 양자 사이에는 인간계가 있다 없다? 인간계가 인정이 됩니다. 옳은 지문. 따라서 2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다. 24번에 있는 1번 지문 그리고 24번에 있는 2번 지문 부작위범 사이에 공범관계가 인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먼저 1번 지문은 기본 중에 기본이죠. 부작위범 사이에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위범 사이에 공동정범이 인정이 되려면 A, B, C, D, 기타 등등 이러한 사람들 사이에서 공통된 자기 의무가 인정이 되어야 돼요. 공통된 자기 의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입니다. 찜질방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네일 아트샵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은 영업을 할 때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범죄가 됩니다. 그럼 신고를 해야 될 자기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종업원이 굳이 신고를 할 필요는 없을 거 아니에요. 찜질방을 운영하는 사람, 네일 아트샵을 운영하는 주인만, 사장만 신고 의무가 있다고 봐야 될 것이지 그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은 신고 의무가 있다 없다? 신고 의무가 없어요. 즉 공통된 자기 의무가 없기 때문에 A, B, C, D 기타 등등 이 다수인들한테는 공동정범 관계가 인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통된 신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은 공동정범이 성립되지 않는다. 옳은 지문. 2번 지문 말장난이죠. 부작위에 의한입니다. 부작위에 의한다는 말은 가담하는 사람이 자기가 아니라 부작위로 가담한다는 거예요. 가담하는 사람이. 그럼 범죄를 직접적으로 범하는 정범이 있을 거고 그 사람한테 가담하는 공범이 있겠죠.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의뢰라는 사람한테 지시를 합니다. 지시를 하는데 자기 형태로 가담하는 게 아니라 부작위 형태로 가담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의뢰라는 사람한테 업동고의가 생길 수가 없죠. 따라서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정범한테 업동고리를 창출시킬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작위를 통한 교사는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왜? 알면서도 묵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의리 절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격했습니다. 근데도 제가 방치, 묵비를 함으로써 의뢰 행위를 도와줄 수도 있겠죠. 다만 보증인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성립된다. 이 부분은 주의를 하시고 문제 풀 때 3번 질문 갑시다.
고의에 의한 결과범이에요. 고동범이 아니라 결과범에서는 결과 발생이 야기가 되었을 때 기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행위와 결과 발생 사이에 인간계가 없게 되는 경우에는 기수범이 아니라 미수범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기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옳은 지문. 4번 지문 어디가 틀렸습니까? 첫 번째 줄 가시면 경험칙상 상당한 조건만이 원인이 되고 인간계가 인정된다는 견해, 즉 전단에서 기수라고 있는 이 견해는 조건설의 입장이 아니라 판례가 취하고 있는 상당 인간계설의 입장을 말합니다. 근데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있는 이 비판점은 조건설의 입장에 따른 비판점이죠. 조건설이 뭐예요? 가설적 용법을 사용하죠.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범인이라고 친다면 범인의 어머니가 A를 낳지 않았다면 A가 범죄를 범하지 않았을 거다. 따라서 어머니한테도 인간계가 있다 없다? 어머니한테도 인간계가 있고 A의 할머니가 있겠죠. 할머니가 어머니를 낳지 않았을 거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범죄인을 낳지 않았을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범죄가 일어나지도 않았겠죠. 따라서 할머니한테도 인간계가 있다 없다? 인간계가 있다. 이러한 모든 조건이 동등한 가치, 등가적으로 평가가 된다는 의미가 조건설, 등가설입니다. 이렇게 인간계를 인정해버리면 개나 소나 다 인간계가 인정된다고 봐야 될 거예요. 따라서 인간계에 대한 성립 범위가 너무나 확장이 돼버릴 것이고 처벌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따라서 4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죠. 25번 상당 인간계설의 입장에 따라서 인간계가 인정이 될 것인가 부정될 것인가 인정 여부에 대한 문제도 경찰직 시험에서는 나름 빈출된다. 자 그럼 먼저 가번 지문 여기서의 쟁점이 뭐죠? 피해자한테 질병이 있는 경우에 과연 인간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맞겠지만 판례의 주류적인 입장은 뭐냐면 설사 피해자한테 어떠한 질병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피고인이 강력한 폭행, 상해를 가했고 그로 인해서 피해자가 죽게 되었다면 폭행 또는 상해하고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 사이에 인간계가 존재한다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가번 지문은 예외적인 판례죠. 일명 배문고등학교 사건입니다. 배문고등학교 사건. 교사가 뺨을 때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강하게 뺨을 때린 게 아니라 아주 가볍게 뺨을 톡톡 친 것에 불과했는데 하필이면 피해자의 두개골이 비정상적으로 얇은 바람에 피해자가 사망을 하게 되었다. 몇 번 톡톡 친다고 피해자가 사망한다는 점을 사회 통념에 비춰봤을 때 예상할 수 있다 없다? 예상할 수 없다. 즉 개연성이 있다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인간계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 인간계가 부정되는 경우입니다. 옳은 지문. 그래서 이 판례는 피해자의 질병이 있는 경우에도 인간계가 인정되는 게 아니라 인간계가 부정되는 예외적인 판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번 지문은 그 유명한 김밥 콜라 사건이죠. 살인행위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 사이가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일 필요가 없다가 돼야 되겠죠. 유일한 원인일 필요도 없고 직접적인 원인일 필요도 없다. 따라서 벌써 전단에서 틀렸습니다. 따라서 중간에 어떤 다른 원인이 개입이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사회 통념에 비춰봤을 때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범주 내였다면 인간계는 인정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나번 지문은 틀린 지문. 다번 지문 강간을 당한 피해자 중간에 음독 자살설. 만약에 A라는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고 바로 직후 상태에서 수치심에 자살했다면 강간 때문에 죽었다라고 단정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실관계는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바로 자살을 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음독 자살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강간 때문에 피해자가 자살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양자 사이에 인간계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 인간계가 인정될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줄끝에 가시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인간계를 인정할 수가 없을 것이다. 틀린 지문. 라번 지문. 데이트 폭력 사건입니다. 갑이 여자친구한테 만나자 제의를 했고 여자는 싫다. 그러다 지속적으로 구타, 상해를 가했고 A라는 피해자가 겁을 먹고 길 건너편에 있는 추어탕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갑이라는 사람은 추어탕 집에까지 쫓아와가지고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러자 A라는 사람이 무단횡단을 하다가 마주오고 있던 대형 차선에 충격을 해가지고 사망을 하게 되었다.
과연 이 갑이라는 피고인의 폭행 또는 상해행위하고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 사이에 인간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A를 때리지 않았다면 A는 무단횡단을 하지 않았을 거고 충격당해서 죽지 않았겠죠.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고 있던 A라는 여자분은 폭행이나 상해를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무단횡단을 하게 될 것이고, 무단횡단을 하다 보면 마주오고 있던 차량에 충격당해서 죽거나 다칠 수 있다는 점이 충분히 예상이 되므로 인간계가 인정된다라고 판시를 했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가번 지문하고 라번 지문은 인간계가 없다, 인정된다, 둘 다 옳은 지문. 하단에 있는 나번 지문하고 다번 지문은 틀린 지문으로 문제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간계 초입 부분까지 이렇게 정리를 마쳤고요. 재시생들의 입장에서는 기출 문제집에 다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좀 문제를 맞추셨을 것 같고, 재시생들 중에서도 해독이 얼마 되지 않았거나 또는 초시생들의 입장에서는 모르는 내용이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아마 올인원 강의 또는 하이브리드 강의 또는 다른 강의를 들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진도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배웠던 내용이 나올 거니까 알든 모르든 오답 정리 체크 잘 하시고요. 2회차 강의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